해봤어? 안 해봤잖아요. 해보고 그 다음에 실패하면 할 얘기가 있는데 해보지도 않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을 해석하고 전문가들의 자산 배분 전략까지 들어보는 너네 자산운용, 오늘도 특별한 분을 이렇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김경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네 자산운용, 아주 위트 있는 제목인 것 같은데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궁금한 내용들 위주로 해서 잘 전달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할 얘기는 결국 그래요. 우리 자산을 어떻게 증식시키고 또 이제 또 퇴직 앞둔 분들이 저희 네. 구독자분들 중에는 많아요. 많이 계시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고민을 하나하나 해볼 텐데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돈을 모으고 투자할 수 있을 때인가라는 걱정이 일단은 앞서요. 네네. 왜냐하면 뭐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 하이퍼인플레이션 얘기 계속 나오고 금리는 네. 계속 오르고 네. 나는 대출 이자는 늘어가고 밥값도 10,000원 이상인데 여기서 어떻게 네. 내가 돈까지 모을 여유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맞습니다. 좀 동감하시죠? 40대, 5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 교육 때문에 네. 돈을 많이 지출하고 있으니까 보통 우리가 직장 생활 시작하고 15년 정도 지나면은 저축의 골든타임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15년이라는 게 내가 뭐 설사 결혼을 안 한 분들도 직장 생활하고 15년 지나면은 저축 한 푼도 못 하거든요. 45 이상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무래도 자녀 교육에 관련된 문제가 많은데 네. 자녀들을 안 키우는 딩크족 뭐 네. 흔치는 않지만 있기는 있거든요. 네, 네. 그럼 그런 분들은 그러면 뭐 45세 지나서도 저축하느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나봤는데 자녀들한테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과 돈을 쓰는 동안에 그분들은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또 스트레스다 보니까 다른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이 자녀 없다 그래서 돈을 모으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소득이 높아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뭐가 높죠? 쓰는 게 많죠. 쓰는 게 많죠. 네. 예, 보통 뭐 차종도 범상치 않고 네. 사는 곳도 뭐 굉장히 좀 좋은 곳에 사시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일단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분인데 그 집에 놀러 갔더니 애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일단 소득이 높으면 애들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유학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이러니까 이게 사실은 네. 40대, 50대 분들이 뭘 어떻게 투자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 네.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야 내가 지금 굴릴 돈이 어딨냐 그거죠. 뭐 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자녀가 있으면 있는 대로 사실 뭐 생애 주기별로 봤을 때도 딱 그 40, 50대가 지출이 가장 많은 맞아요. 때이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자식이 없다고 해서 돈 안 쓰는 거 아니다. 안 쓰는 건 아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술, 담배를 안 하는데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야, 넌 술, 담배 안 하니까 돈 잘 모으겠다 하는데 그렇죠. 그만큼 다른 데 또 쓰거든요. 그럼요. 네.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 그러니까 안 쓰면 또 다른 데 네. 다 씁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40대, 50대 분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가 노후 준비나 재테크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주 부족한 상황이지만 정말 마른 행주도 쥐어짠다는 어떤 생각으로 네. 하기는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실례지만 작가님 그러면 연세가 저는 70년생이거든요. 네. 한창 돈 많이 쓰실 저는 이제 아이들이 다 대학 갔기 때문에 일단은 한숨은 돌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숨 돌렸으니까 이때 이제 또 다시 열심히 해야 되겠죠.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상황이 인플레이션 시대지 않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강박이 있어요. 그럼요. 뭘 해야 되지 않냐. 네.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 없지 않냐.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 주식시장의 대조정기를 경험을 하면서 느꼈지만 현금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거든요. 그렇죠. 때로는 투자를 쉬는 것도 투자다. 현금도 분명히 하나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분산할 것이냐를 고민하기 이전에 우리가 안전자산인 현금과 위험자산인 주식으로의 분산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니까 네. 그냥 이 조정 장세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거냐 시장을 이기겠다라는 전략을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쓰다 보니까 저축보다는 그래도 자꾸 주식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네네. 약간은 저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파도가 올 때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소나기는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6.3%예요. 6.3%면 어느 정도냐면 월급 300인 근로자가 하루아침에 임금이 281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모든 전 국민이 그냥 비자발적으로 임금 삭감이 되는 지금 현상이다. 네.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로 일단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막 돈을 흥청망청 쓰겠다는 생각은 예전보단 조금 줄어들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조금 아껴야 되겠다.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될 재테크가 뭐냐면 나 혼자 허리띠를 졸라맨다 그러면 참 처절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전 국민이 네. 심지어는 국가도 기업도 뭔가 허리띠 한 칸 정도는 지금 졸라매겠다라는 분위기니까 네. 이럴 때 같이 편승해서 좀 짠테크를 하면 조금 수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만 하면은 너무 괴로운데 네. 사회 전반적으로 뭐 무지출 챌린지를 하는 젊은이들도 있고 우리 4050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지출 챌린지라는 게 뭐 무조건 돈을 안 쓰겠다는 건 아닌데 교통비나 식비 같은 기본 비용 말고 뭔가를 사거나 뭔가 뭐 엔터테인에다가 돈을 네. 쓰는 거를 좀 한번 열흘이든 얼마든 좀 안 해보자 뭐 이런 어떤 챌린지거든요. 커피도 쿠폰 네, 통해서 좀 먹어보자. 네. 근데 이런 걸 함으로써 깨닫는 거는 돈의 가치를 깨닫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한번 그 무지출 챌린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좀 짠테크를 한번 해보면요. 굉장히 10,000원 한 장의 가치, 네. 돈 10만 원의 가치를 좀 체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000원의 행복. 10,000원의 행복을 옛날에. 아시는 세대네. 하여튼 그래서 10,000원의 행복 같은 그런 네.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50 분들도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마찬가지로 이게 있으니까 이제 4050 분들은 노후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네. 좀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시기에는 너무 강박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뭔가 좀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네. 당분간은 좀 금리도 마침 또 올라가고 하니까 네. 좀 이런 기회에 시드머니를 좀 모아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제 참 오랜만에 적금 하나 네. 한번 해보자. 아, 그러면 적금 얘기까지 나온 김에 네. 제 고민 말씀드릴게요. 제가 돈 제일 이제 많이 써야 될 나이 때문에 내일 모레가 40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적금을 하는 게 맞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진짜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뭔가 액티브하게 해야 되는 게 맞나? 고민을 당연히 하는데 네. 한쪽에서는 야, 화폐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져. 맞아. 돈을 갖고 있는 건 바보짓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그냥 현금이 종목이야. 나는 현금 종목 갖고 있을래 하는 게 현명해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는 2030뿐만 아니라 4050도 마찬가지인데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인플레이션 6.3%다라고 하는 거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사후적 개념입니다. 네. 우리가 사후적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이미 결과가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6.3%다라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고 야, 그럼 앞으로 돈의 가치가 6.3%가 떨어진다? 그 뜻이 아니고 이미 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떨 거냐? 앞으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립니다. 이거는 뭐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뭐 경제가 좀 그나마 괜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속도를 내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어쨌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금리를 빠르게 올릴 거예요. 그렇다면 조만간 기대 인플레이션은 꺾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증거를 보시면 지금 자산 시장은 이미 꺾였어요. 기대 네. 인플레이션이. 보시면 지금 주식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거 사놓으면 오른다는 생각을 작년만큼은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이미 확실하게 자산시장은 꺾였고요. 다만 아직 남아있는 것은 추석은 지났으나 아직까지 물가가 좀 불안하다. 앞으로 좀 더 물가가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아직은 남아있다 보니까 금리를 더 세게 올리게 되면 이건 조만간 3, 4개월 안에는 상당히 급격하게 꺾일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실질금리라는 건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거기 때문에 명목금리가 빨리 올라가도 그동안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많이 안 꺾였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그렇게 상승 안 했지만 네. 조만간 실질금리가 굉장히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시대에 무슨 현금이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 3, 4%의 은행금리라는 것은 생각보다는 더 큰 거일 수 있다. 그리고 어디선가 3, 4% 마이너스 내는 사람에 비하면 나는 8%, 10%를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그 다음 스텝에 어떤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저는 예적금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예적금을 막 10년, 20년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 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다 그 연준 의장 2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이 무슨 얘기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네. 이분이 사실 굉장히 일관성이 없는 분이거든요. 작년만 해도 인플레이션 별로 문제가 안 될 것이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뭐 굉장히 강경한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을 정도로 또 강력한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여러분 당연히 터널 안에 있을 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좋아졌네? 그러고 하면 이미 늦는 거죠. 네. 터널 안에 있었을 때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근데 최소한 터널 안에는 있는데 앞으로 이 터널이 언제 끝날 것 같기는 좀 하다. 저기서 빛이 보일 때. 빛이 보인다. 이때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요. 정말 이제 막 터널에 들어온 느낌? 이거 뭐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4050들이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되는 이유는 4050들은 여기서 한번 미끄러지면 복구를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기를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의 상황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모든 것이 참 불확실한데 확실한 게 하나 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사실 하나만 확실합니다. 그 정도로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 신중 모드 다음에 더 좋은 투자를 위해서 당분간은 지금 높아지는 실질금리의 예적금에 집중하는 것도 나쁜 투자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보면 이금융권에서는 적금 상품이 뭐 5%대 금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계좌에서 주식 계좌에서는 마이너스 20 찍힌 게 다반사일 텐데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은 예적금이 더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앞서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연준 의장도 틀리는데 그렇죠. 인플레이션 심각한 수준 아니야 했다가 3개월 만에 사과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울트라 스템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요번에 예상치가 빗나간 것 때문에 충격을 먹어서 좀 주가가 출렁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상 자체가 안 맞는다는 건데 이게 뭐 이런 적이 별로 없었죠. 그렇죠. 맞아요. 하다 보니까 좀 몸을 사릴 때 특히 뭐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여기서 삐끗 물려버리면 복구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조심하십사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투자와 관련해서도 사실 저희가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이걸 좀 뒤로 하고서라도 각자 월 소득에 맞춰서 이거 포트폴리오 좀 조정해 주십사. 얼마를 쓰고 얼마를 저축해야 되냐 뭐 이런 거. 이런 걸 해주신다고 라고 제가 생각은 하긴 했었는데 200, 300, 400이라는 건 소득 얘기죠. 그쵸. 아주 좋습니다. 가능합니까? 월 뭐 맨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진짜요? 월 200, 300, 400 뭐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 소득이 그렇게 이제 받는다라고 하면 사회 초년생일 것 같아요, 그죠? 월 200. 월 200, 300, 400. 그 중소기업, 대기업 포함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세후로 한 270, 80 정도 되더라고요. 평균. 한 3천 초중반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당연히 대기업들도 있고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기업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그 정도니까 아마 이게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4050분들도 마찬가지고요. 2030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아끼고 모으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아끼고 모으자로 접근을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 아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비를 뭘 줄일까 생각을 하면 줄일 게 없거든요. 여러분 줄일 게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슨 호의호식 뭐 정말 무슨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닌데 뭘 줄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끼고 모으자에서 왜 우리가 모으자에 실패하냐면 아끼려다가 보니까 별로 아낄 게 없네. 난 모을 수 없는 사람인가 봐. 이걸로 그냥 좌절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월급을 제가 90년대 후반에 받았으니까 뭐 지금 화폐 가치랑은 다르겠지만 155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155만 원에서 80%를 저축했거든요. 독하게 하셨네요. 124만 원을 하니까 31만 원이 남아요. 근데 지금 31만 원이 지금 화폐 가치로 아무래도 뭐 한 6, 70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또 뭐 배달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은 소비를 좀 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놀토라는 게 없었어요. 토요일 날 다 출근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밖에는 여가 생활이 없는 거야. 그리고 저녁엔 그 당시에 한국 기업이 좀 술 문화가 있었어요. 뭐 가서 그냥 업무의 연장, 뭐 내 개인 시간이 솔직히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80%를 저축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저축을 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끼고 모으자 해서는 다 실패합니다. 일단 모으면 그것 때문에 조금 아껴질 수 있는 게 기본적인 이 월급대에서 구조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상징적인 목돈을 만드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해라. 상징적인 목돈이라 하면 뭐 1억은 돼야 되겠죠. 1억. 어떤 시드머니로서의 투자의 자본으로서의 어떤 상징적인 금액. 근데 이 사회초년생들한테 1억은 진짜 엄청나게 사실은 진입장벽이 큰 거죠. 1억을 모은다는 게. 그래서 이제 250만 원 받는 분한테 제가 1억을 모아야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화를 냅니다. 아니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라. 아니 내가 월급이 250인데 어떻게 1억을 모으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250이기 때문에 1억을 빨리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250인데 1억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먼저 300, 400인분한테는 저 이걸 주문하고 싶어요. 300, 400인분한테는 400인분한테는 사회초년생인데 400이면 참 괜찮은 건데 대기업 중에 네, 400만 원 정도를 받는다. 그럼 이분은 265만 원 정도를 저축해보면 어떨까? 왜 또 하필 265만 원? 265만 원을 저축을 하자 그러면은 네. 본인은 쓰는 돈이 135만 원밖에 못 쓰는 거예요. 네. 요즘에 이렇게 그 소비 문화로 보면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근데 일단 그 소비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265만 원을 3년간 딱 모으면 1억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적금부터 질러 놓고 보는 그렇죠. 거네요. 지르는 거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소비를 지르지 말고 적금을 질러보자. 근데 왜 무서워서 못 지르죠? 못살것 같아. 질렀다가 내가 이거 못하면 어떻게? 네. 못해도 돼요. 한번 해봤다는 게 어디냐? 여러분들이 모바일에서 요즘 가입하잖아요. 네. 이걸 가입을 하고 나서 이걸 캡처를 해놓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265만 원짜리 적금을 주변에 좀 얘기 좀 하시고 나 265만 원짜리 적금을 들었다. 물론 유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해봤다는 거는 언젠간 할 수 있다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하셔야 돼요 일단. 하고 나서 그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해봤습니까? 뭐 옛날에 뭐 정주영 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해봤어. 해봤어? 안 해봤잖아요. 해보고 그 다음에 실패하면 할 얘기가 있는데 해보지도 않고 자 그리고 나서 300만 원인 분한테는 저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300만 원인 분한테 265는 할 수 없으니까 이분은 196만 원 정도 해보자. 또 왜 190? 196. 뭐 만들어집니까? 196만 원 4년에 1억 됩니다. 4년에 1억. 4년에 1억. 생각보다 나 되게 더 많이 걸릴 거라고 네, 생각했는데.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3.5%로 계산한 거예요. 3.5% 기준으로. 네. 오케이. 뭐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네네. 대략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250만 원 버는 분은 155만 원 정도 해보자. 250을 벌면 155만 원 저축하면 5년에 1억이 됩니다. 근데 이분은 그러면 95만 원만 갖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저한테 화를 냈던 거예요. 이러니까 당연히 나한테 250인데 1억 모아보자 이러니까 바로 화를 내시는 거지.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250을 벌잖아요. 근데 95만 원 갖고 생활할 수 있습니까? 어떨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못해요. 당연히 이제 못한다고 얘기는 나오죠.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2030 중에서 4050 분들 중에서도 네. 자녀 교육비 생활비 주고 내가 좀 재테크 해보자라고 할 때 그 재테크 비용이 155에서 200만 원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겠죠. 네. 그걸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왜 이분이 95만 원으로 생활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본인이 250을 벌고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벌기 전에는 뭐 학생이나 알바를 하거나 옛날 같았으면 뭐 95만 원 갖고도 어떻게 살죠. 요즘 그런 젊은이들이 있죠. 근데 본인이 250을 딱 벌어 보니까 야 내가 250을 버는데 어떻게 95만 원으로 생활하냐. 이거는 그냥 생각의 차이인 거거든요. 250을 벌어서 150, 200을 쓰면서 늘 불안감에 사는 것보다는 95만 원을 쓰면서 조금 살림은 빠듯할지 모르지만 희망을 갖고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게 언제냐면요. 뇌과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거는 미래의 가능성과 희망이 커질 때 가장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동감합니다. 소비를 하면 여러분 왜 마음이 불편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소비 많이 해봤죠? 왜 많이 했죠? 내가 우울하거든. 그러니까 우울하니까 나에게 주는 선물. 이걸 쓰면은 행복할 것 같아서 쓴 거야. 근데 그때는 좋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여행을 가볼까? 여행을 우울해서 여행 갔어. 돈 많이 썼죠? 근데 또 갔다 오고 나니까 또 그냥 그래. 캠핑을 해볼까? 캠핑을 해. 또 돈을 써. 아무리 돈을 써도요. 여러분 행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이러니하게도 안 쓰잖아요. 돈을 저처럼 모으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이거 여러분들 안 해보셔서 그렇지만 애덤 스미스도 이런 말을 했어요. 부자는 부의 소비를 통한 행복보다는 부의 연속성에 더 큰 행복을 느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겠습니까? 내가 돈을 안 쓰면 왜 행복해지죠? 내 통장의 잔고가 최고서 쌓이니까. 계속 올라가. 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뇌과학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가능성과 미래의 희망이 커지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며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야. 이게 바로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밥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200, 300, 400일 때 좀 급진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남들이 보기에 깜짝 놀랄 저축 265, 196, 네. 155 이런 걸 딱 해서 한번 보세요.
소비에 충동이 들고 우울할 때 그거 내 저축 들어가는 걸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지금은 좀 뭐 남들만큼 플렉스 못하지만 나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차곡차곡 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본인이 느낄 때 엄청난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걸 하셔야 된다.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죠. 제 정신이 썩었던 것 같습니다. 무조건 야, 95만 원으로는 못 아니 살지. 본인을 너무 팀장님이 여기에 이입하실 필요는 없고. 근데 이게 어떤 생각의 전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야 여기서 200만 원을 벌면 50만 원은 얻다 하고 30만 원 얻다 놓고 이 개념이 아니라 야 일단 모으는 거 한번 질러보고 그렇죠. 내가 그걸 할 수 있든 안 됐든 아니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네, 한번 해보는 한번 거에 실패했던 사람이 영원히 못한다가 아니에요. 언젠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지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250, 300을 벌기 때문에 1억을 모아야 되냐?